새벽 5시, 한밭시장 골목 끝에는 작은 떡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간판은 세월의 빛바랜 나무판이었고 그 위에 새겨진 상호떡집이라는 네 글자는 4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비가 오면 글자가 더 진해지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옅어졌다.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고 가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짐작했다. 박상우 노인은 매일 새벽 5시에 가게 앞에 섰다. 문을 열기 전 그는 늘 잠시 멈춰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만의 의식이었다. 오늘로 72살, 그중 48년을 그는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상우의 손은 굵고 거칠었다. 평생 쌀가루를 치대고 시루를 들어 올린 손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옅은 화상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떡살의 결을 가늠하는 감각이 살아 있었다. 쌀을 한 줌 쥐어 보기만 해도 그는 그것이 어떤 떡이 되어야 할지 알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하는 것은 익숙한 냄새였다. 쪄낸 쌀의 구수함, 콩고물의 고소함,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오래된 나무의 향.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가게 안공기에 스며 있었다. 그 냄새는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상호는 모자를 벗어 못에 걸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참으며 안쪽 작업대로 걸어갔다. 새벽에 일어나면 무릎이 늘 그를 먼저 깨웠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한번 천천히 굽혔다 펴고는 시루에 물을 부었다. 작업대 옆 낡은 라디오에서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방송이 흘러나왔다. 새벽 5시 반의 농촌 일기 예보. 상호는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안도하는 마음이 되었다. 세상이 아직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그는 평소보다 콩고물을 조금 더 볶았다. 비 오는 날에는 떡이 잘 마르지 않아 콩고물이 더 필요했다. 48년의 세월이 가르쳐준 작은 지혜였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이제 12년이 되었다. 순자가 곁에 있을 때 상우는 떡을 만들고 그녀는 떡을 팔았다. 가게 안은 늘 두 사람의 목소리로 적당히 시끄러웠다. 손님이 들어오면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떡을 봉지에 담아 건넬 때도 가게 문을 나서는 손님에게도 그녀는 어김없이 한마디씩을 건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이 떡집을 찾았다. 떡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 상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떡을 만들었지만 가게를 살린 것은 순자였다는 것을. 순자가 떠난 뒤 떡집은 한동안 적막했다. 손님들이 줄어들었다. 상우의 무뚝뚝한 얼굴 앞에서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시장 골목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고 또 사라졌다. 그러나 상우의 떡집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떠나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가끔 시장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왜 가게를 정리하지 않느냐고. 자식들도 다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상우는 그럴 때마다 그저 옅게 웃기만 했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기보다는 대답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떡을 만드는 일 외에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말도 사실이었고, 순자가 마지막으로 손을 댄 가게의 손잡이를 자기 손으로 닫고 싶지 않다는 말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상우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그런 그의 가게에 7년 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이 한 사람 있었다. 오전 9시 반. 시계가 정확히 그 시각을 가리키면 가게의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들어오는 사람은 늘 같은 할머니였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살짝 굽은 어깨, 손에는 정갈하게 접힌 천 가방 하나. 옷차림은 늘 단아했다. 색이 화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옅은 회색 카디건이거나 연한 베이지의 블라우스. 발걸음은 조용했다. 마치 어딘가에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가게에 들어와도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다. 진열대 앞에 잠시 멈춰서서 떡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같았다. 인절미가 놓인 자리, 그리고 채반 너머에 서 있는 상우의 얼굴. 인절미 한 봉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말끝이 살짝 흐려졌다. 인절미 한 봉지. 그것이 그녀가 7년간 주문해온 단 하나의 떡이었다. 다른 떡은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송편이 잘 빚어진 추석 무렵에도, 시루떡이 곱게 쪄진 동지 즈음에도, 떡집 주인이 권해도 그녀는 늘 같은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인절미가 좋아요. 그것만 주세요. 상우는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잠시 손을 멈췄다. 떡을 빚던 손이든 시루를 옮기던 손이든 그녀의 인기척이 들리면 자연스레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인절미가 든 채반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른 손님에게는 그저 평범한 인절미 한 봉지였지만 그녀에게 건네는 인절미만큼은 늘 가장 부드러운 것이어야 했다. 콩고물도 가장 곱게 빻은 것을 골랐다. 봉지에 담을 때도 떡이 짓눌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받쳤다. 봉지를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칠 듯 말 듯 닿았다. 그때마다 상우는 잠깐 숨을 멈췄다. 이유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처음 몇 달은 단순한 단골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우는 묘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왔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한겨울 가게 앞길이 미끄러운 날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가 오지 않은 날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이었다. 어쩌다 하루 이틀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상우의 마음 한구석이 까닭 없이 허전해졌다. 그러다 다음 날 다시 그녀가 나타나면 그제야 그는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안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표현이 더 옳을지도 몰랐다. 상우는 가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 번도 묻지 못했다. 7년 동안 그녀의 이름을 물어볼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무언가가 그의 입을 막았다. 어쩌면 이름을 물어버리는 순간 지금의 이 거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름을 알아버리는 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것 같아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떡을 받아 들고 가게를 나설 때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다. 짧은 순간이었다. 누가 보면 그저 문을 닫기 전에 무심한 동작 같았다. 그러나 그 시선이 늘 상우를 향했다는 것을 상우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날도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시루에서 첫 김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상우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올려다봤다. 아직 7시, 9시 반까지는 한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어느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콩고물을 따로 덜어내고 있었다. 시장 골목 너머로 새벽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짧게 울었다. 상우는 시루 뚜껑을 열었다. 흰 김이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그 김 사이로 그는 무엇인가를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먼 옛날, 어느 봄날의 얼굴 같은 것, 자신의 청춘 한가운데 머물던 누군가의 미소 같은 것.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었다. 떡집 노인의 머릿속을 그런 생각으로 채우기에는 아직 만들어야 할 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시루에서 오르는 김 속에서 그 얼굴은 곧 흩어졌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어오는 한 할머니의 손에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무게의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날의 상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시루의 김이 평소보다 길게 머물던 그 아침, 그의 가슴 한편에 알 수 없는 작은 떨림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세상에는 사람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름을 통해, 직업을 통해, 자주 하는 말을 통해 알아가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발걸음만으로 서로를 알아간다. 상호가 그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적었다. 이름도 몰랐고, 사는 곳도 몰랐다. 가족이 있는지, 혼자 사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매주 월요일에는 옅은 회색 카디건을 입었다. 화요일에는 베이지의 블라우스에 진주 단추, 수요일에는 짙은 남색의 단추 달린 외투. 그 패턴은 7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옷의 색깔은 늘 절제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한 군데에 작은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깃에 곱게 단 브로치라든가 손목에 두른 단정한 시계라든가 상호는 그 작은 정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어떤 날은 새로 다린 카디건의 칼 같은 주름이, 어떤 날은 옅게 풍기는 비누 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가 자신의 가게에 들르기 위해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다. 그저 그녀의 단정함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4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아온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그처럼 매일을 단정하게 가꾸어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늘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기고 그리고 가만히 숨을 한번 골랐다. 그러고 나서야 미닫이 문을 열었다. 마치 어떤 중요한 만남을 앞둔 사람처럼 상호는 그 모습을 진열대 너머로 본 적이 있었다. 그날따라 그녀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상호는 마침 가게 앞 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듯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상호는 그 모습을 잊지 못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았다. 그동안 시장의 다른 가게 주인들도 그 할머니를 알게 되었다. 시장 입구의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고 골목 중간의 생선 가게 아저씨는 매번 신선한 생선을 권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에도 들르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곧장 걸어 오직 상호의 떡집으로만 향했다. 인절미 할머니, 시장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본명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떡을 사러 오는 단정한 노부인. 그것이 그녀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었다. 시장 골목에서는 사람들의 별명이 곧 정이었다. 떡집 옆 두부집 아주머니는 두부댁이었고 골목 어귀의 채소가게 부부는 오이네어였다. 그렇게 불리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잊은 채로도 충분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인절미 할머니라는 호칭에도 그런 정이 묻어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세로, 같은 떡을 사러 오는 사람. 그 한결같음이 시장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두고 있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어느 날 상호에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다. 상호 아저씨, 그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예요? 매일 인절미만 사가시던데. 상호는 흰 콩고물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천천히 닦으며 대답했다. 단골 손님이지. 근데 매일 인절미 한 봉지를 어디다 다 드신대요? 혼자 사신다면서요. 상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러나 사실은 상호도 늘 궁금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인절미 한 봉지가 정말로 어딘가에서 먹히고 있는 것인지, 가족과 나누어 먹는 것인지, 손주들에게 가져가는 것인지. 그러나 그 호기심을 입 밖에 내본 적은 없었다. 묻는 것이 어쩐지 결례 같았고, 또 어쩌면 묻지 않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예의 같기도 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였고 빗줄기는 가늘었지만 끈질겼다. 시장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상우는 가게 안에서 떡살을 다듬고 있었다. 시계는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자주 시계를 봤다. 비 오는 날에도 그녀는 늘 왔다. 그러나 빗줄기가 거세지자 상우의 마음 한구석이 슬쩍 무거워졌다. 오늘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확히 9시 반, 가게의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고 있었다. 머리에 작은 비닐 2건만을 둘렀고 어깨와 카디건이 빗물에 살짝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손에 든 천 가방은 단단히 품속에 안겨 있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다. 비를 맞으면서도 가방만은 어떻게든 지켜낸 그 모습이 상우의 가슴 한쪽을 가만히 눌렀다. 상우는 자기도 모르게 짧게 외쳤다. 우산도 없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약간 부끄러운 듯한, 그러나 다정한 미소였다. 오다가 우산이 망가져서요. 괜찮아요. 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작업대 뒤에 작은 수건을 꺼내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깨끗하게 빨아두었던 수건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만히 그것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수건으로 어깨를 닦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상우는 그것을 보고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인절미 한 봉지를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담아 두 손으로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은 비가 와서 떡이 좀 식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김에 드세요.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 그녀가 가게를 나서는 모습을 상우는 평소보다 더 오래 바라봤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고 짧은 시선이 상우에게 닿았다. 빗줄기 너머로 그녀가 작게 손을 흔드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그저 우산을 다시 펴려는 동작이었는지도 몰랐다. 상우는 한참 동안 가게 입구에 서서 빈 골목을 바라봤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작업대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상우의 마음에는 그 빗속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카디건의 어깨가 젖어 있던 모양, 두 손으로 가방을 안고 있던 자세, 그리고 짧게 돌아본 그 눈빛. 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정리를 마치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라디오를 끄고 가게 안의 모든 소리를 지웠다. 그러자 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 숨소리 사이로 빗속의 그녀가 자꾸만 떠올랐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9시 반에 가게로 들어왔다. 어제 빌려간 수건을 깨끗하게 빨고 달인 후 정성스레 접어 종이 가방에 담아 가져왔다. 덕분에 어제 잘 닦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상우는 그 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잃었다. 수건에서는 옅은 비누 향이 났다.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빨랫줄에 걸려 마른 냄새, 살림하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향이었다. 고생하셨네요. 그냥 두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빌렸으니 돌려드려야지요. 그녀는 인절미 한 봉지를 받아들고 평소처럼 가게를 나섰다. 그러나 그날 상우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서 떨리던 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손도 그날 함께 떨리고 있었다는 것. 7년 동안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손님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우는 여전히 이름 붙이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시루에서 김이 올랐다. 콩고물의 고소한 향이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다. 상우는 작업대 위에 놓인 수건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곱게 접힌 모양이 안에 순자의 손길과 닮아 있었다. 순자도 빨래를 개면 늘 그렇게 접었다. 모서리를 정확하게 맞추고 마지막에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눌러주는 그 동작. 상우는 그 옛 기억을 한참이나 떠올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기억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따뜻한 곳을 살짝 데워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김 속에서 그는 다시 시계를 올려다봤다. 내일 9시 반까지 아직 24시간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시장 골목에 떨어진 은행잎이 발끝에 차였다. 그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새벽 5시에 깨어났지만 곧바로 일어서지 못했다.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심했고 등은 누군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 무거웠다. 침대에 누운 채로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의 무늬가 48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새삼스레 깨달았다. 결혼한 해에 도배를 한 번 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새로 바른 적이 없었다. 천장 한쪽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신혼 무렵 순자가 떨어뜨린 미역국 자국이었다. 처음에는 지우려 애썼지만 끝내 지워지지 않았고 그 후로는 그 얼룩이 두 사람 사이의 작은 농담 같은 것이 되었다. 순자가 떠난 뒤로 그 얼룩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우는 그것을 지우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가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의사는 말했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한다고. 무릎과 허리가 받는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시루를 들어 올리는 일을 더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떡집의 일이라는 게 무릎과 허리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상우는 의사 앞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우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끄덕인 것은 의사의 말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예의에 불과했다. 진료실을 나서면서 그는 약봉지를 받아 들었고 약국에 들러 약을 지었고 집에 와서는 그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그는 평소처럼 가게로 나갔다. 상우는 천천히 약을 한 알입에 털어 넣었다. 그러고는 가게로 향했다. 늘 가던 길이 그날따라 멀었다. 시장 입구의 평상에 잠시 앉아 숨을 골라야 했다. 그러나 그는 가게에 도착해서는 다시 평소처럼 시루에 물을 부었다. 떡을 만드는 손길에는 통증이 깃들지 않았다. 거기서만큼은 그는 여전히 48년 전의 청년이었다. 그날 점심 무렵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정민이었다. 정민은 서울에서 회사에 다녔다. 한 달에 2번쯤 전화를 걸어왔다.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묻고 그리고 늘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민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결심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가신 지도 12년이에요. 혼자 그 시장에서 떡 만들고 계신 거 저는 매일이 걱정입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하시고 나서도 일주일 만에 다시 가게에 나가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멈추셔야 해요. 상우는 가게의 작은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화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걱정만이 있었다. 그것이 더 무거웠다. 차라리 아들이 화를 냈더라면 상우도 무어라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민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실을 짚었고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 다음 달 첫째 주말에 제가 내려갈 거예요. 그때 함께 가게 정리하시지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합니다. 상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시루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가을 햇살이 미닫이문 유리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진열대 위 인절미에 떨어졌다. 알았다. 정민은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48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접는 일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상우는 한참 동안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이 너무 조용했다. 들리는 것은 시루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인절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콩고물이 곱게 묻어 있었다. 그가 평생을 빚어온 떡이었다. 한 달. 그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이었다. 그날 9시 반. 그녀가 평소처럼 가게로 들어왔다. 단정한 갈색 카디건에 손에는 천 가방. 상우는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를 볼 수 있는 날도 한 달 남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쩌면 영영 알지 못할 것이었다. 인절미 한 봉지요. 상우는 평소처럼 채반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의 손은 더 천천히 움직였다. 가장 부드러운 떡을 골랐다. 콩고물을 한 번 더 골고루 묻혔다. 봉지에 담을 때도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진열대 앞에 서 있다가 떡을 받자마자 가게를 나서던 그녀였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진열대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서 상우가 떡을 담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상우는 그녀의 시선을 등 뒤로 느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만약 그 순간 돌아본다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해버릴지 알 수 없었다. 봉지를 다 묶고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내밀었다. 오늘은 더 정성을 들이셨네요. 상우는 봉지를 그녀의 두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네, 알아요. 그것이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 안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빈틈없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선 뒤 상우는 가게 안에 혼자 남았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봤다. 굵고 거친 손이었다. 그 손으로 떡을 만들었고 아내의 손을 잡았고 아들을 안았다. 그리고 7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그녀에게 인절미를 건넸다. 이 손이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떡을 건네는 날은 언제일까? 그리고 그때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순자가 떠나기 전 마지막 봄.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상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었다. 그때 순자는 말했다. 당신 손은 참 따뜻한 손이야. 일평생 떡을 빚어온 손이라 그런지 어딘가 둥글둥글하고 단단해. 나는 이 손이 좋았어.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았지. 상우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듣던 순간에는 답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손에 더 힘을 줄 뿐이었다. 사람은 늘 그렇게 한 박자 늦는다. 가장 중요한 말은 가장 나중에야 떠오른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상우는 작업대 위에 작은 공책을 펼쳤다. 거기에 그는 한 글자씩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한 달. 매일 정성을 다해 인절미를 만들 것. 그녀가 오는 시간 전에 가장 좋은 콩고물을 준비할 것. 마지막 날, 그녀에게. 그는 마지막 줄에서 펜을 멈췄다. 그 다음 문장은 쉽게 써지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마지막 날,
그녀에게 마지막 인절미를 건넬 것, 그뿐이었다. 그 외에 무슨 말을 할지 그는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다. 어쩌면 평생 정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7년 동안 한 번도 묻지 못한 이름을 이제 와서 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조차 그는 또렷이 말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마지막 인절미만큼은 자신의 48년 모두를 담아 빚어내고 싶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게 등을 끄기 전 상호는 진열대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빈 채반 위에 콩고물이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며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한 봉지의 인절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떡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손에 들려 어딘가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어쩌면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입에 들어갔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 사람과 나누어졌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좋았다. 다만 그 떡이 누군가의 입에서 따뜻하게 녹기를 상호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었다. 밤이 깊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작은 방에 등을 켜고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안쪽에 흰 천에 쌓인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떠나기 전부터 그가 누구의 손도 닿지 않게 간직해 온 상자였다. 옷장 문이 열릴 때 작은 삐걱 소리가 났다. 40년이 넘은 옷장이었다. 결혼할 때 순자가 가져온 혼수였다. 작게 무늬가 들어간 호두나무 옷장은 이제 색이 짙어졌고 손잡이 부분의 자개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러나 상호는 그것을 새로 바꾸지 않았다. 옷장의 삐걱 소리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순자의 흔적이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신혼 무렵 옷장 안을 정리하던 순자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천을 풀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청년은 22의 박상우였다. 머리는 단정했고 셔츠 깃이 빳빳했다. 그러나 사진은 단독 사진이 아니었다. 한 무리의 청년 남녀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시골 마을의 작은 결혼식 자리. 모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상우의 시선은 사진 한쪽 끝에 가만히 머물렀다. 거기에는 한 처녀가 서 있었다. 흰 한복 저고리에 옅은 분홍치마, 머리는 곱게 빗어 뒤로 묶었고 얼굴은 살짝 옆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을 때 그녀만은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사진의 왼쪽 끝, 상우가 서 있던 자리였다. 상우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날의 봄은 어제처럼 선명했다. 22의 봄, 상우는 충청도 산골 마을에서 떡 만드는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한 청년이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떡장수였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떡은 그의 집안의 업이었다.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봄, 옆 마을에서 한 처녀의 혼사가 있었다. 신부는 마을의 친척집 외사촌이었다. 상우의 어머니는 그 결혼식에 떡을 한 집 만들어 보냈고 청년 상우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 먼 길이었다. 상우가 떡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잔치가 한창이었다. 그가 마당 한쪽에 떡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한 처녀가 다가왔다. 흰 저고리에 분홍치마. 그녀는 신부의 친구라고 했다. 먼 데서 오셨네요. 떡이 참 곱게 생겼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떡을 들여다봤을 때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옆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인이라기보다는 단정한 얼굴이었다. 콧날이 곱고 눈매가 차분했다. 말투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이건 인절미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는 떡이지요.
상우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인절미가 가장 좋아요. 부드럽고 정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날 잔치가 끝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서 짧은 대화를 몇 마디 더 나누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그날 상우는 들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흐려졌다. 분명히 들었지만 시간이 가져가 버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의 기억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잃기도 한다. 이름은 사라졌어도 그날의 작은 장면들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가 신부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며 살짝 고개를 숙이던 자세, 잔치상에 놓인 떡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시선,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모일 때 그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레 자리를 잡던 모습, 그 모든 작은 동작들 안에 그녀라는 사람이 담겨 있었다. 양반집에서 곱게 자라난 처녀라는 것을 상우는 그 자세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다만 그날의 봄 햇살은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분홍 치마 끝자락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리던 것, 그녀가 떡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작게 끄덕이던 것, 그리고 잔치가 끝날 무렵 헤어지면서 그녀가 했던 말, 다음에 또 떡을 만드시면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상우는 그 말에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멀어졌다. 그해 가을 상우는 집에서 정해준 혼처와 약혼을 했다. 신부는 같은 마을의 김순자였다. 어머니의 친한 친구의 딸이었다. 상우와는 어릴 때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어머니는 좋은 색시라고 했고 아버지는 일가가 든든한 집안이라고 했다. 상우는 거기에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부모가 정해준 자리에 자식이 앉는 것은 효도였고 그것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다. 더구나 상우의 집은 가난했다. 떡장수의 외아들로 자라난 그가 양반집 처녀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다. 봄날의 그 처녀는 그저 봄날의 햇살 같은 것이었다. 한 계절의 풍경이었지.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가을, 그는 가끔씩 봄날의 그 처녀를 떠올렸다. 분홍 치마와 단정한 옆얼굴, 인절미가 가장 좋다고 했던 그 말. 그 기억은 자꾸만 사진처럼 마음 한구석에 머물렀다. 어느 날 그는 어머니에게 슬쩍 물었다. 어머니, 지난 봄에 떡 가져다 드렸던 옆 마을 그 잔치 있잖아요. 신부 친구로 왔던. 아, 그 처녀? 그 처녀는 벌써 시집갔다. 옆 고을 큰 집안으로. 그 집안이 어찌나 빨리 혼인을 추진했는지 상우는 더 묻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는 묵묵히 떡살을 다듬었다. 그해 겨울 상우는 순자와 결혼했다. 순자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살림을 잘했고 떡 만드는 일에도 금세 익숙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우는 봄날의 그 처녀를 점점 잊었다. 인생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갔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 된다. 순자는 좋은 아내였다. 둘 사이에 아들 정민이 태어났을 때 상우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에 감사했다. 떡집은 자리를 잡았고 가게에는 단골이 늘었다. 봄날의 그 처녀는 어느새 한 장의 빛바랜 사진처럼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혔다. 그것은 후회도 아니었고 미련도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의 일생에는 가지 않은 길이 한두 개쯤은 있는 법이고 그 길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가장 곱게 남는다. 상우에게 그 처녀는 그런 길이었다. 가지 않았기에 마지막까지 햇살이 머무는 봄날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40년이 지난 지금 상우는 그 처녀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7년 전 그의 떡집에 처음 들어선 한 단정한 노부인의 얼굴과 어쩐지 닮아 있었다. 물론 그 두 얼굴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어떤 미세한 분위기, 옆 얼굴의 어떤 선, 시선이 살짝 비껴가는 그 각도가 묘하게 겹쳐졌다.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었다. 손목에 가는 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떡을 바라보던 그 차분한 눈빛. 그것들은 4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상우는 사진을 다시 천에 쌌다. 옷장 깊숙이 도로 넣었다. 그리고 등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천장 너머로 가을 밤바람이 지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의 익숙한 얼룩 위로 40년 전 봄날의 햇살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7년 동안 매일 아침 그의 가게로 걸어 들어오던 한 단정한 노부인의 옆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두 얼굴이 하나로 겹쳐졌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또 겹쳐졌다. 상우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감은 눈 속이 더 밝았다. 어쩌면 이 밤은 끝까지 그를 재워주지 않을 모양이었다. 같은 가을 밤. 시장에서 멀지 않은 작은 아파트의 한 작은 방에 등이 켜져 있었다. 정옥분 노부인의 집이었다. 옥분은 그날 사온 인절미 봉지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러고는 잠시 그 봉지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떡 위에 곱게 묻은 콩고물. 봉지 매듭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 매듭만 봐도 그녀는 알았다. 오늘도 그가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묶었다는 것을. 옥부는 71살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9년이 되었다. 자식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멀리 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1년에 한 번 명절에 손녀를 데리고 다녀가는 정도였다. 옥부는 혼자였다. 그러나 외롭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딸이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옥부는 늘 미소 띤 얼굴로 받았다. 잘 지내고 있다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운동도 매일 하고 있다고. 딸은 그 말을 믿어주었다. 노인의 거짓말 중에는 자식을 위한 거짓말이 가장 많다는 것을 어쩌면 딸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알면서도 그 거짓말을 믿어주는 것이 자식의 효도이기도 했다. 옥부는 그것을 알았고 딸도 그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거짓말을 정중하게 받아주며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7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 비밀은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녀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옥부는 작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사온 인절미 봉지들이 가지런히 자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옥분의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다. 그녀가 사온 떡들은 단 하루도 그녀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 옥부는 식탁에 앉아 봉지를 잠시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 미세한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떡은 아직 따뜻했다. 새벽부터 빚어진 떡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져 그녀의 식탁 위에까지 오는 동안에도 어딘가에 그날 아침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온기를 한참 동안 손에 머금고 있다가 그러고는 식탁 위 작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한 줄씩 적혀 있었다. 월일 인절미 한 봉지. 시장에서 만난 그분께 월일 인절미 한 봉지. 요양원 김할머니께 월일 인절미 한 봉지. 동네 평상의 오할아버지께 7년 분량의 기록이었다. 한 봉지 한 봉지가 누구에게 갔는지 그녀는 빠짐없이 적어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떡을 사와도 죄책감을 덜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고, 그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의식이기도 했다. 옥부는 떡을 먹지 못했다. 정확히는 의사가 못 먹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사오는 떡은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옥분의 작은 자존심이기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으로 빚은 떡을 쓰레기통에 넣는 일은 옥분에게는 죄를 짓는 일과 다름없었다. 5년 전 그녀는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은 아니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같은 병으로 고생하셨었다. 그러나 진단을 받은 그날 의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제 떡 종류는 거의 못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인절미, 송편, 절편 같은 찹쌀 종류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옥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의아한 듯 물었다. 인절미 좋아하셨나 봐요. 옥부는 작게 웃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러 가는 곳이 있어서요. 그러나 그녀는 떡집에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떡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결정된 그날 이후로도 그녀는 매일 9시 반에 한밭시장 골목 끝의 떡집으로 갔다. 떡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었다. 이건 그냥 산책이야. 시장에 가는 것뿐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더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 떡집의 늙은 주인, 굵고 거친 손을 가진 무뚝뚝하지만 어딘가 슬픈 얼굴의 한 노인. 그가 누구인지를 그녀는 처음 그곳에 들어선 그날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옥부는 그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그녀를 알아봤더라면 두 사람의 만남은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 9시 반에 그 가게로 들어설 수 있었다. 알아보지 못함이 그녀에게는 자유였고 그 자유 덕분에 그녀는 40년의 그리움을 그저 한 봉지의 인절미에 담아둘 수 있었다. 7년 전 어느 가을 오후 옥부는 시장에 처음 들렀다. 한밭시장은 그녀의 동네가 아니었다. 그날따라 친구가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었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시장을 천천히 걸어보았다. 그날의 가을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옥부는 시장의 활기 속을 천천히 걸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옷가게, 잡화점.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의 가게에는 어떤 결이 있었다. 그 결을 따라 옥분의 발걸음은 점점 깊어졌다. 친구와의 약속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정하지 못한 채 걷고 있었다. 골목 끝까지 갔을 때 그녀는 작은 떡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빛바랜 나무 간판에 새겨진 이름 상우떡집. 옥부는 잠시 그 간판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곧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한국의 박상우라는 이름을 가진 떡집 주인이 어디 한두 명이겠는가. 그래도 그녀의 발은 가게 안으로 향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진열대 너머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무뚝뚝한 얼굴, 굵은 손.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 그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그러나 노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손님을 보는 눈빛이었다. 옥분의 가슴이 알 수 없이 떨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다른 떡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한 가지만 보였다. 인절미. 40년 전 그 봄날, 그 청년이 그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떡, 우리 집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는 떡이라고 했던 그 인절미.
그녀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떠나보내는 동안에도 그 말은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처럼 살아있었다. 그녀 자신조차 그 불씨의 존재를 잊고 지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가게 앞에 서는 순간 그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인절미 한 봉지여.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저 평소처럼 채반 앞으로 가서 떡을 골랐다. 옥부는 그 봉지를 받아 들고 가게를 나섰다. 시장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봉지를 가슴에 가만히 안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9시 반이 되면 그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그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약속한 단 하나의 일과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예의였다. 40년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해 한 가정을 꾸렸던 한 여인이 이제 와서 옛 청춘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일은 너무 무거운 일이었다. 그가 이미 결혼했고 아내가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시장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매일 그를 한 번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그녀에게는 사실 연치의 그리움을 위로하는 약이었다.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9시 반을 지켰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목이 욱신거리는 날에도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거의 의식에 가까웠다. 한 사람의 얼굴을 매일 한 번 본다는 것,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40년이라는 시간 끝에 닿은 작은 평화였다. 옥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한가운데에는 늘 40년 전 어느 봄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의 인생에는 한 점이 있다. 그 점이 있어서 인생의 모든 선이 그쪽을 향해 휘어진다. 옥분의 인생에는 그 봄날이 그런 점이었다. 그녀는 충청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자랐다. 양반집의 셋째 딸이었고 위로 언니가 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집안은 엄격했고 처녀들은 함부로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다. 옥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여자가 책만 보고 있으면 시집을 못 간다. 옥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책장을 덮지 않았다. 그러나 시집을 가기 위해 익혀야 할 일은 모두 익혔다. 바느질, 음식, 빨래. 그녀의 손끝은 야무졌고 머리도 영민했다.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의문이 아니었다. 그 시절 산골 마을의 처녀가 다른 길을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그녀는 시집을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모르는 마을을 한 번쯤 걸어보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정해주는 자리에 앉고 싶었다. 21살이 되던 그해 봄, 옥분의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다. 옆 마을의 큰 잔치였다. 옥분은 친구의 들러리로 그 잔치에 갔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하루였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당 한 구석에 떡 보따리를 풀어놓는 한 청년이 있었다. 또래보다 키가 컸고 어깨가 단단했다. 그러나 표정은 어쩐지 어색하고 부끄러운 듯했다. 그가 보따리에서 떡을 꺼낼 때 그의 손은 의외로 섬세했다. 옥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다. 먼 데서 오셨네요. 떡이 참 곱게 생겼어요. 청년은 잠시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동자는 검고 깊었다. 그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이건 인절미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정성을 들이는 떡이지요. 옥부는 그 인절미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콩고물이 곱게 묻어 있었고 떡의 모양이 균일했다. 사람이 손으로 빚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성스러웠다. 인절미가 가장 좋아요. 부드럽고 정이 있는 것 같아서. 옥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청년의 얼굴이 미세하게 환해졌다. 그 짧은 순간을 옥분은 평생 잊지 못했다. 그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서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 그녀는 그가 떡장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이름이 박상우라는 것도 알았다. 헤어질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또 떡을 만드시면 저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청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새겨진 한 줄기 봄빛이었다. 옥부는 마을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그 청년을 자주 떠올렸다. 그러나 양반집 처녀가 떡장수의 아들을 마음에 두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것을 알면 노발대발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자라났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 그 마을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그녀의 인생에 큰일이 닥쳤다. 집안에서 그녀의 혼처를 정해버린 것이다. 상대는 이창규라는 청년이었다. 큰 고을의 한약방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옥분의 아버지와 이창규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둘은 서로의 자식을 맺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다. 옥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거야.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거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옥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잠시 시간을 좀 미룰 수는 없을까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무슨 소리니? 시간을 미루면 그쪽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옥부는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입 밖에 낼 자신이 없었다. 떡장수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머니 앞에서 꺼낼 수 없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그녀의 마음일 뿐 아니라 그 청년의 인생까지 흔드는 일이 될 것이었다. 어머니는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그 마을까지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다. 옥부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라며 배운 양반집 처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해 가을, 옥부는 이창규와 결혼했다. 이창규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품이 차분했고 옥분에게 늘 다정했다. 한약방 일도 성실하게 했고 가족에 대한 마음도 깊었다. 옥부는 시집간 첫 해 차마 그를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옥부는 딸 하나를 낳았고 이창규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 한약방은 번성했고 가족은 안온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창규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은 봄날의 한순간 같은 사랑이 아니었다. 매일 함께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한약 냄새가 배인 옷을 빨아 마당에 너는 그 일상이 만들어낸 사랑이었다. 옥부는 어느 순간부터 이창규가 곁에 없는 저녁 식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청춘의 떨림과는 다른 더 단단하고 더 깊은 무엇이었다. 그러나 옥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봄날의 한 청년이 늘 머물러 있었다. 인절미 한 조각, 분홍치마 끝자락, 어색한 미소 한 번,
그것들이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서 4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 마음을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그녀가 결코 놓을 수 없었던 청춘의 한 자락이었다. 이찬규가 떠난 것은 9년 전의 어느 겨울이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다. 옥부는 남편의 마지막을 잘 지켰다. 장례를 잘 치렀고 가족을 잘 위로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옥부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병상에서 그는 옥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까지도 당신의 어느 한 구석을 다 알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러나 그것이 서운하지는 않다고.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 거라고. 옥부는 그 말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그 한 자락을 다그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두어준 그 마음. 옥부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남편을 위해 살았던 40년의 시간,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 있던 봄날의 청년에 대한 그리움도 진심이었다. 그 두 가지 진심이 그녀의 안에서 충돌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살아왔던 40년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옥부는 그 진심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다. 그리고 7년 전 그녀는 우연히 한밭시장의 떡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던 것이다. 옥부는 그날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가장 첫 페이지. 40년 전 처음 그를 만났던 날의 짧은 기록이 그녀의 손글씨로 남아 있었다. 그분은 인절미가 가장 좋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 정성을 들이는 떡이라고. 그녀는 가만히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다. 글자의 잉크는 이미 옅어졌지만 그녀의 손가락에는 그 문장이 점자처럼 새겨져 있었다. 40년 동안 수도 없이 따라 그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내일도 그녀는 9시 반에 시장으로 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일과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단 하나의 사치이기도 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그렇다고 우정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깊은 마음이 있다. 옥분이 7년 동안 떡집을 다닌 일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마음이었고 이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마음이기도 했다. 매일 9시 반 그녀는 인절미 한 봉지를 사들고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그 봉지는 그녀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다. 옥부는 시장을 나서서 곧장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시장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다. 햇살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에는 그녀가 일주일에 2~3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양원의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다. 입구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봄에는 채송화가, 가을에는 국화가 피었다. 옥분이 그곳에 들어설 때마다 자원봉사자나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옥분이 누구의 가족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다. 그곳의 어르신들은 옥분의 방문을 늘 반겼다. 옥분은 누구의 가족도 아니었다. 어느 해 우연히 그곳에서 친구의 어머니를 만난 것을 계기로 그녀는 그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 그러다 점점 횟수가 늘었고 결국에는 매주 들르게 되었다. 옥부는 그곳에 인절미를 가져갔다. 오늘도 떡 가져오셨어요? 요양원의 김 할머니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김 할머니는 옥분보다 5살이 많았고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탔다. 좋아하시잖아요. 한 봉지 가져왔어요. 옥부는 떡 봉지를 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김 할머니는 봉지를 천천히 열었다. 콩고물이 곱게 묻은 인절미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이 떡은 어디서 사 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정성이 깃들어 있을까. 옥부는 작게 웃었다. 좋은 떡집이 있어요. 한밭시장 골목에. 그 늙은 떡집 사장님 말이야.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라고 들었어. 그분 손맛은 다른 데서 못 본다고들 하더라. 옥분의 마음에 작은 떨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떨림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다. 네, 손맛이 좋으세요. 김 할머니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고마워요. 옥분 씨, 매일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옥분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매일 이 떡을 가져오는 진짜 이유를 김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어쩌면 알 필요도 없었다. 요양원을 나서면 옥부는 종종 동네의 작은 평상에 들러 떡을 또 한 조각씩 나누어 주기도 했다. 평상에 앉아있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또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그녀의 인절미 한 봉지는 늘 그날 안에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갔다. 옥분 자신은 그 떡을 단 한 조각도 먹지 못했다. 처음에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떡집 주인은 정성을 다해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주는데 자신은 그것을 한 번도 입에 대지 못한다. 그것이 일종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당뇨 진단을 받은 그날 저녁, 옥부는 부엌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날 사온 인절미 한 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손가락으로 봉지를 살짝 눌러보기도 했다. 떡은 부드러웠다. 한 조각만 입에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날만큼은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봉지를 다시 묶었다. 한 조각을 먹는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떡 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건넨 마음을 처음으로 받아드는 일이었고 그 일은 너무 무거워서 옥분의 작은 가슴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만든 떡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은 그 떡의 통로였다. 떡 안에 깃든 그의 정성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묘한 위안이 되었다. 40년 전 그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었고 그의 가업이었고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옥부는 그것을 그날도 알았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만든 떡을 매일 사왔다. 자신이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만든 정성을 매일 그녀의 손으로 받아들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 그 일이 그녀의 하루를 단단하게 바치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옥부는 매번 가게 안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떡 봉지를 건네며 가끔 이렇게 묻는 때였다. 드실 만한가요? 너무 무르지는 않습니까? 옥부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다. 맛있어요. 정말 좋아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그녀의 안에서 다른 진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만든 떡이 맛있다는 것은 그녀가 먹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40년 전부터 이미 그녀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날, 7년의 어느 한 날, 그가 평소와는 다른 말을 했다. 매일 사가시면서 한 번도 드셨을 때의 표정을 본 적이 없어서요. 떡장수 입장에서 손님이 떡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인데 옥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가 갑작스레 시려왔다.
죄송합니다. 늘 집에 가서 먹게 되어서요. 상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떡 봉지를 건넸다. 그러나 옥부는 그날 가게를 나서면서 한참 동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싶다고 했다. 떡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떡장수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보고 싶다는 또 다른 말이었다. 옥부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그녀의 가슴이 시린 것이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 그분이 내가 떡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옥부는 잠시 펜을 멈췄다. 그러고는 다음 줄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내일은 떡 한 조각을 사진으로라도 찍어 가야 할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그러나 그녀는 다음 날 사진을 찍어 가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작은 거짓말이었고, 동시에 너무 큰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그 거짓말까지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날 요양원에 가서 김할머니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김할머니가 떡을 입에 넣는 모습을 그녀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김할머니가 천천히 씹어 삼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녀는 자기가 먹지 못한 떡의 맛을 상상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콩고물의 고소함이 입 안에 가득 퍼지는 그 맛. 그것이 40년 동안 그녀가 그리워한 한 사람의 마음의 맛이었다. 김할머니는 떡을 다 먹고 나서 옥분의 손을 잡았다. 김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사람의 손에는 손바닥에 머무는 온기와는 다른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온기가 있다. 김할머니는 옥분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김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옥분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을 뿐이었다. 옥분의 비밀은 그렇게 깊어져 갔다. 그러나 비밀은 영원히 비밀일 수 없다. 어떤 비밀은 우연한 길목에서 누군가의 귀에 닿는다. 시장이라는 곳이 특히 그렇다. 시장에는 사람의 말이 끊임없이 오간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옮겨 다닌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이야기는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 닿기도 하고 또는 가장 들어야 할 사람의 귀에 닿기도 한다. 그리고 그 우연이 시작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을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가게 정리까지 이제 보름 남짓 남아 있었다. 상우는 매일 아침 가게로 나오는 발걸음에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느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끝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다. 시장 사람들에게는 아직 가게 정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것이 진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우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장 사람들끼리는 묘한 감각이 있다. 누가 가게를 정리하려 하는지, 누가 한 시즌만 더 버티려 하는지, 그것이 말이 아니라 발걸음과 시선과 어깨의 처짐으로 전해진다. 상우의 어깨가 요즘 평소보다 조금 더 처져 있다는 것을 시장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점심 무렵, 상우는 모처럼 시장 안의 작은 국밥집에 들렀다. 평소 같으면 가게를 비울 일이 거의 없었지만 그날은 점심거리를 사러 잠시 나갔다가 마침 비가 흩뿌리는 바람에 국밥집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국밥집 주인은 그보다 10살은 어린 박씨 아저씨였다. 시장에서 30년 가까이 국밥집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상우와도 오랜 인연이었다. 형님, 오늘은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비가 와서 잠깐 몸 좀 녹이려고. 박씨 아저씨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상우 앞에 놓아주었다. 상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가게 정리를 결심한 뒤로 그는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그러나 그날의 국밥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을 조금 풀어주었다.
옆자리에는 시장 채소가게 아주머니와 그 친구가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자연스레 들렸다. 상우는 처음에는 그 대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숟가락이 멈췄다. 그 인절미 할머니 있잖아. 매일 떡 한 봉지씩 사가시는 그 단정한 노인. 요즘 봉사활동을 한다더라. 봉사활동? 우리 동서가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한밭시장 떡집에서 매일 인절미를 사서 햇사료양원에 가져다 드린대. 거기 어른들이 그 떡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상우의 숟가락이 그의 손 안에서 멈춰 있었다. 그는 숨도 잠시 잊었다. 그 할머니가 매일? 그렇대. 그것도 7년이 다 되어 간다더라고. 우리 동서가 그 요양원에 자주 가는데 어르신들이 그 인절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날이 없대.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그 할머니가 사실은 당뇨가 있어서 떡을 한 조각도 못 드신대. 그런데도 매일 사와서 어르신들에게 나누어 주신다지 뭐야. 세상에. 그 떡이 다 그렇게 다른 분들 입으로 들어갔던 거구나. 상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국밥집 안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박씨 아저씨가 그의 표정을 보고 의아한 듯 물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상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상우는 비가 흩뿌리는 시장 골목으로 나왔다.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가 떡을 먹지 못한다는 것, 7년 동안 그녀가 사간 인절미가 단 한 조각도 그녀의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 모든 떡이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흘러갔다는 것, 그 사실이 상우의 가슴을 갑작스럽게 흔들었다. 그것은 충격이라기보다는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매일 그곳에 온 이유는 결코 떡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상우는 가게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작업대 앞에 서 있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인절미를 가만히 바라봤다. 자신이 평생 빚어온 떡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 떡은 그에게 너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7년 동안 그녀가 자신의 가게에 매일 들렀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떡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무엇을 보러 매일 온 것일까? 그는 그 답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받아들이기까지는 그의 마음이 한 번 더 큰 떨림을 거쳐야 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7년 동안 매일 본다는 것, 그것도 자신은 먹지도 못하는 떡을 매일 사들고서 본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상우는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다른 문제였다. 인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었다. 48년 동안 한자리에 서 있던 그의 인생이 한번 흔들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72살이었다. 흔들리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일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상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 사진을 다시 꺼냈다. 40년 전 봄날의 그 단체 사진. 분홍 치마를 입은 처녀가 사진 한쪽에 서 있었다. 상우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그 처녀의 옆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콧날의 곡선, 눈썹의 모양, 살짝 비껴가는 시선. 그러고는 마음의 눈으로 매일 자신의 가게에 들어서는 그 노부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 얼굴이 천천히 겹쳤다. 상우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것은 깨달음의 한숨이었고 동시에 40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한숨이었다. 40년 동안 그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지금에야 그의 앞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알았다. 그가 누구인지를. 매일 같은 시각,
같은 가게로 걸어 들어와 같은 떡을 사들고 나가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 그 비대칭이 상우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상우는 작업대 위에 사진을 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에는 그날도 시루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콩고물의 고소한 향이 가게 안에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만큼 그 향이 슬프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상우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가게를 닫기 전 자신이 적었던 글들이 거기 있었다. 그는 그 아래에 새로운 줄을 더해갔다. 그녀의 이름을 듣고 싶다. 그러나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 인절미는 평생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들 것이다. 그녀가 떡을 먹을 수 없다면 떡이 아닌 다른 무엇을 그녀에게 건넬 것. 상우는 마지막 줄에서 펜을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적었다. 40해 동안 보내지 못한 한마디를 그녀에게 전할 것.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가게의 등불이 깜빡였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다. 9시 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을 들여 인절미를 빚었다. 콩고물도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9시 반이 되었다. 가게의 미닫이 문은 열리지 않았다. 9시 40분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지 않았다. 상우는 시계를 자주 올려다봤다. 처음에는 가게 일을 하면서 그러다 점점 진열대 앞에 가만히 서 있게 되었다. 10시가 되었다. 11시가 되었다. 점심때가 다 되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상우는 평일에 그녀가 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그녀는 왔다. 그러나 그날은 맑은 가을 날씨였다. 그리고 그녀는 오지 않았다. 상우의 가슴이 까닭없이 무거워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가게의 인절미 채반 앞에는 늘 같은 양의 떡이 놓여 있었지만 그 떡들은 어쩐지 주인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상우는 매일 아침 평소처럼 가장 좋은 콩고물을 골랐고 가장 부드러운 떡을 따로 빼두었다. 그러나 9시 반이 지나면 그 떡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평소에는 그녀가 가져가던 자리에 빈 콩고물 자국 대신 한 봉지의 인절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상우의 가슴 한쪽을 자꾸만 눌렀다. 마치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떡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가게 정리까지 열흘 남짓 남아있던 어느 아침, 상우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날의 발걸음은 가게로 향하지 않았다. 전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가 사흘째 가게에 오지 않은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자꾸만 짓눌렀다. 평소라면 아내 순자에게 의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12년 전에 떠났고 이번 일만큼은 순자에게 의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상우는 새벽이 오기 전부터 옷장 앞에 앉아 있었다. 12년 동안 거의 입지 않았던 양복을 꺼내 손바닥으로 가만히 주름을 펴보았다. 옷이 그의 어깨에 약간 헐렁했다. 12년 사이에 그의 어깨가 그만큼 좁아진 것이었다. 그는 집을 나서서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어제 시장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 알게 된 곳이 있었다. 햇사료양원. 그곳이 어디인지 그는 어제 채소가게 아주머니에게서 정확한 위치를 들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그가 그곳을 묻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길을 가르쳐 주었다. 상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첫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다. 그날 그는 평소처럼 작업복이 아니라 가장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12년 전 아내가 떠나고 나서 거의 입을 일이 없었던 옷이었다. 옷에서는 옅은 조명 냄새가 났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다. 면회 시간 전이었다. 상우는 요양원 건물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떨어졌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자신이 무엇을 하러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옥분이라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더 정확히는 40년 전에 자신이 미처 보내지 못했던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아직 그녀의 이름도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 단지 그녀가 여기에 자주 온다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떡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는 무작정 이곳으로 왔다. 면회 시간이 되었다. 상우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잠시 망설였다. 안내원 아가씨가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상우는 작게 헛기침을 했다. 그가 누구를 찾는지를 정확히 말할 자신이 없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요. 인절미를 가지고 오시는 노부인이 계시다고 들어서. 안내원 아가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옥분 어르신 말씀이시죠? 여기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살짝 그늘졌다. 옥분 어르신이 며칠 전에 가벼운 사고가 있으셔서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상우의 가슴이 한꺼번에 내려앉았다. 사고요? 심한 건 아니에요. 보도에서 미끄러지셔서 손목을 좀 다치신 정도예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검사 받으시는 동안 입원하셨어요. 어제까지는 우리 김 할머니가 면회 가셨었어요. 상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안내원 아가씨가 조심스럽게 그를 살폈다. 어르신과 무슨 관계 되세요? 상우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해야 할지를 그 자신도 몰랐다. 손님이었습니다. 그분께 떡을 만들어 드린 사람이요. 안내원 아가씨가 그제야 그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눈에 작은 놀라움이 떠올랐다. 아, 한밭시장 떡집 사장님이세요? 네. 안내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여기 어르신들이 그 떡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옥분 어르신이 매일 가져다 드리시는 인절미를 다들 손꼽아 기다리세요. 그녀는 잠시 안쪽을 보더니 다시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병원 주소 알려드릴까요? 옥분 어르신께 사장님이 다녀가셨다고 전해드리려고요.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안내원은 잠시 그의 얼굴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에 병원 주소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종이를 받아 든 상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병원은 요양원에서 멀지 않았다. 상우는 다시 버스를 탔다. 가는 길에 그는 시장에 잠시 들렀다. 가게에 들어가 작업대 앞에 섰다. 그는 떡살을 꺼냈다. 그날 아침 가게를 열기도 전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마지막 시루는 그녀를 위한 것이어야 했다. 평생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든 인절미. 그가 떡장수로서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빚는 떡이어야 했다. 그는 평소보다 천천히 떡을 빚었다. 콩고물을 5번이나 체에 거듭 쳤다. 가장 곱고 가장 향이 좋은 콩가루였다. 떡 한 조각 한 조각이 매끄럽게 빚어졌다. 그가 평생 동안 빚어온 모든 떡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인절미였다. 손에 떡살의 결을 느낄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40년 전 봄날의 햇살이 함께 묻어났다. 청년 상우의 손과 이른둘의 상우의 손이 한 작업대 위에서 만나 함께 그 한 봉지의 인절미를 빚고 있는 것 같았다. 가게 문을 닫고 상우는 그 떡을 곱게 포장했다. 그가 가장 아끼던 한지 종이로 정성스럽게 쌌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무명천을 한 번 더 둘렀다. 보자기 안에는 떡 봉지뿐만 아니라 그가 40년 동안 간직해온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상우는 안내 데스크에 옥분의 이름을 댔다. 정옥분. 7년 동안 한 번도 그가 발음하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알게 된 지 채 한나절도 되지 않았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떨리는 일이었다. 정옥분. 그 이름은 그의 입 안에서 낯설었고 동시에 어딘가 익숙했다. 40년 전 봄날 그가 분명히 들었던 그 이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려졌을 뿐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쩌면 그 이름은 그의 안가장 깊은 곳에 줄곧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병실은 4인실이었다. 옥부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흰 붕대를 감고 무릎 위에 작은 책을 펼쳐 두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상우가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는 동안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녀의 옆얼굴이 보였다. 40년 전 그가 처음 보았던 그 옆얼굴과 똑같았다. 상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가만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옥분 씨.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짧은 정적 안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흘러갔다. 두 사람의 눈은 서로를 알아봤다. 72의 상우와 71의 옥분이 40년 전 봄날의 청년과 처녀를 서로의 눈 속에서 알아봤다. 시간이 사람의 얼굴은 바꾸었지만 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그대로였다. 옥분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한 손으로 가만히 입을 가렸다. 상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굵고 거친 손에 한지 보자기를 든 채로 그는 그녀의 침대 곁에 천천히 다가섰다.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옥분의 눈물이 천천히 한 줄기 흘러내렸다. 40년이 늦었네요. 상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손에 든 보자기를 옥분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40년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만져보았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의 평생의 정성이 느껴졌다. 보자기의 결은 부드러웠고 매듭은 단정했다. 그녀가 매일 가게에서 받아들었던 그 매듭과 똑같은 매듭이었다. 다만 오늘의 매듭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웠다. 사람의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 보자기의 매듭 하나에도 그를 매듭 짓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난다. 옥부는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그 매듭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40년의 그리움이 한 매듭으로 모여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병실의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잔잔히 머물러 있었다. 옥부는 상우가 가져온 보자기를 두 손으로 가만히 안았다. 그녀의 손목 붕대 위로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떡 봉지의 한지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 한지의 결이 그녀의 손끝에 닿을 때마다 40년의 시간이 한 장 한 장 펼쳐지는 듯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떡을 드시지 못한다는 걸 알고 오셨나요? 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시장에서 들었습니다. 옥분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움의 한숨이라기보다는 어떤 무거운 짐이 한 번에 내려놓아진 한숨에 가까웠다. 7년 동안 거짓말을 했네요. 매일 떡을 사가면서 한 번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거짓말이 아니지요. 상우가 천천히 말했다. 옥분 씨는 7년 동안 그 떡을 누구보다 많이 드신 셈입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옥분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이해가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었다.
상호는 보자기 안에서 한지에 쌓인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옥분의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옥분은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빛바랜 흑백 사진. 40년 전 봄날, 한 시골 마을의 결혼식. 그녀의 친구의 결혼식이었다. 사진 한쪽 끝에 흰 한복 저고리와 분홍 치마를 입은 그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왼쪽 끝, 떡 보따리 옆에 한 어색한 청년이 있었다. 옥분의 손이 떨렸다. 이걸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상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옷장 안깁숙이요. 아내가 떠나기 전부터 누구의 손도 닿지 않게 간직해왔습니다. 옥분이 잠시 사진을 그녀의 가슴에 가만히 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알아보지 못하셨잖아요. 7년 동안 매일 가게에 갔는데도요. 상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얼굴에 많은 것을 바꿔놓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는 몰랐는데 손이 알고 있었어요. 옥분이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손이요? 옥분 씨가 가게에 들어오시면 제 손은 늘 알아서 가장 부드러운 떡을 골랐습니다. 콩고물도 가장 곱게 빻은 것으로요. 다른 손님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옥분 씨에게만은 늘 그랬습니다. 7년 동안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옥분의 눈물이 더 깊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 번도 잊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꾸리면서도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늘 그날의 봄빛이 있었어요.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미련이라고 해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상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일이 죄가 될 수는 없지요. 옥분 씨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옥분 씨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 다른 누군가가 머무는 일도 또 다른 진심이었던 거지요. 그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옥분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매일 떡집에 갔어요. 한 번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40년의 그리움이 조금씩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상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요. 옥분의 얼굴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작게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아서요. 아들도 함께 살자고 하고요. 사실은 옥분 씨에게 마지막 인절미를 드리고 나서 가게를 닫을 생각이었습니다. 상호가 한지 보자기 안에서 작은 떡 봉지를 꺼냈다. 그가 평생 마지막으로 빚은 인절미였다. 그는 그것을 옥분의 손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드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받아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옥분은 떡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녀의 손에서 그 봉지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7년 동안 받아왔던 그 어떤 떡보다도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빚어진 떡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 봉지를 가슴에 안았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옥분은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옅게 빛바랜 노트였다. 그녀는 그것을 상호에게 건넸다. 7년 동안 떡 한 봉지가 누구에게 갔는지 적어 두었어요. 한 봉지 한 봉지가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이것이 그 기록입니다. 떡장수의 떡이 어디로 갔는지를 적어도 떡장수께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상호는 노트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열었다. 가지런한 글씨로 한 줄씩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40년 전 봄날의 기록이 있었다. 그분은 인절미가 가장 좋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 정성을 들이는 떡이라고. 상우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48년 동안 떡장수로서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떡이 누군가에게 무엇이었는지를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의 떡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40년의 그리움을 흘려보내는 통로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외로운 하루를 위로하는 빛이었다. 상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옥분 씨. 옥분이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40년 만에 그녀가 가장 환하게 짓는 미소였다. 이제 우리 너무 늦지는 않았지요? 상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다. 굵고 거친 손이 부드럽고 가는 손을 감쌌다.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도 늦지 않는 거지요.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한층 따뜻해지고 있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한 달 뒤, 한밭시장 골목 끝의 작은 떡집은 정식으로 문을 닫았다. 상우떡집이라는 빛바랜 간판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시장 사람들은 누군가 그 간판을 가져가지 못하게 가게 안에 잘 보관해 두었다. 상우 노인은 가게를 닫은 뒤 아들이 사는 도시로 가지 않고 한밭에 그대로 머물렀다. 옥분 노부인이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는 작은 단칸방을 얻었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햇살요양원을 찾았다. 옥분이 떡 대신 손수 만든 작은 호박죽이나 미음을 가져갔고 상우는 그녀의 곁에서 어르신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정한 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한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살아냈고 그 진심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다. 다만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함께 산책을 했고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늙어갔다. 가끔 옥부는 상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7년 동안 매일 인절미를 사갔는데 그 떡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직 못 들으셨지요? 상우는 그녀가 건넨 노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매일 한 줄씩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한 봉지마다 한 사람의 사연이 있더군요. 평생을 읽어도 못 다 읽을 만큼이에요. 옥분이 환하게 웃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다 읽어가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두 노인은 한밭시장의 빈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다. 빛바랜 간판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상우는 가만히 그것을 올려다봤다. 옆에서 옥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떨리고 있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마지막 인절미는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영영 사라지지 않을 한 가지 약속이 되었다. 콩고물의 고소한 향이 머물던 어느 오래된 시장의 한 골목. 그 골목 끝의 작은 떡집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40년. 그리움은 마침내 다른 한 사람의 40년 정성과 마주 닿았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부르기에는 너무 깊었고 운명이라는 말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따뜻했다. 다만 그것은 한 가지였다.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이라는 시간조차 끝내 늦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